네, 추석 특집 경제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글로벌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넓은 시야로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세계 경기 앞날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둔화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되었죠? 방금 전에 한국의 그 경제 TV에서 그 리스타트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내용에 보면 공감대가 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는. 지금은 이제 정책 문제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경기 문제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도 그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지표가 조금한 것보다는 이렇게 한 나라 경제를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장률과 같은 이런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 지표가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주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했죠. 미국의 그 2분기의 확정치 발표가 잠정치는 1.5%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요거보다 좀 하회했죠. 그래서 1.3%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발표했던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 0.5% 예상치에서 마이너스 0.4% 기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예상치 부합됐다 해서 경기가 그 좋게 나온 건 아니고 네.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 발표되는 프랑스의 그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초미의 그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지표의 모습에 따라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증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향방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조금 어둡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세계 경제의 경착륙,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 경착륙과 연착륙의 구분은 어떻게 보통 전해질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요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 또 조만간 그 3분기가 끝나는 만큼 3분기 성장률이 줄져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달, 이번엔 일본에서 열려요. IMF의 그 총회에서 다음 해에 그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사실 세계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 수준이 3%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계 경제 연착륙과 경착륙의 임계선에 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착륙과 연착륙은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경제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을 웃돌면 인플레 갭이 발생해서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증시 입장이라든가 세계 경제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지게도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경착륙이 되면 경기 둔화를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번에 그 IMF의 전망치 보면 내년도에 성장률 한 3%에서 3.3% 정도 되면 잠재 성장률에 육박하는 이러한 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는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다시 한번 작년에 이맘때쯤은 미국 경제 경착륙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전체 차원에서 경착륙과 연착륙 논의가 아마 증시 입장에서는 핫 이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는 항상 뭐 이쪽과 저쪽이 있기 마련인데 이 세계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거를 들어보게 되면은 5대 함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5대 함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그 한국경제 리스타트 이게 이렇게 한국경제TV 보도하면서 주요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유심 있게 보니까 이와 같은 맥락과 같이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보통 경착륙과 연착륙 얘기할 때 과거 1990년대에 일본에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될 때 이 함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함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여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둡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함정 얘기는 굉장히 경기가 어떤 임계선에 놓여 있을 때 많이 얘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에서 양정화 정책이든 뭐든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쓰는데 정책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하면 지금 웬만한 시청자분도 과거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을
많이 공감하실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책이 시그널 줄 때 거기에 따라서 레스폰스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리가 약해지면 그만큼 정책의 함정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재정 상태에서 경기부양책은 그렇게 많이 들이대지 않거든요. 양적 정책, 그 다음에 신흥국의 금리는 전부 통화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이 추진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것을 보통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는 지금 모두가 느끼시죠? 모두가 느끼시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그 국내 증권사도 지금 아주 강도 있게 구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정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구조정 함정이라든가 지금 우리 국민들도 가계 빚이 한 1,000조에 육박할 만큼 사실상 빚의 함정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빚의 함정에 몰려있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수위가 벗어나면 위기 상태에 이렇게 돼서 유럽도 지금 거센 위기에 되는데요. 이런 빚의 함정에 몰려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이 위기 때 비상대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상대책이 일시적 끝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4년 동안 그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애만 쓰지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돈은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빚의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대부분 그 경제 주체들이 또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대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하는데요. 아까 뭐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뭐 노사 함정 문제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아까 리스타트에서 바로 그런 것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임계냐, 연착률이나 경차의 임계다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썩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각국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려를 좀 종식을 시키고자 4년이 되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그 강도 높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이 위기가 4년 정도 지나면 시스템이 재작동되고 리스타트 아닙니까? 재작동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되면 비상대책, 비정상적 대책은 정상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것이 풀리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상 다시 한번 비정상 대책을 들이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가 무제한 국채 매입, 그다음에 버냉키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이 무제한이라는 뜻이 굉장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제한이라는 게 이 정책에서는 상당히 비상대책 중에서 아주 최상의 비상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직도 액션에 나지 않습니다는 어제부터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상 최대 증시부양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무제한 사상 최대 내용과 관계없이 물론 내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는 이러한 그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풀리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책 당국자는 국민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비정상 대책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각국의 이러한 그 대책들,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이 실물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한 의원님 늘 많이 말씀하시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수고대한의 효과는 얼마나 있을 걸로?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 나온 정책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Q3, 이렇게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이런 것은 사실 불확실한 경로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뭐든지 정책 당국에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금리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금리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소비라든가 투자하는 경제 주체들이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경로 또 시차가 지금 굉장히 긴 이런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아무리 좋은 시그널을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보다 효과가 적게 나온다. 그 정책의 모습이 Q3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잘 아실 거로 보고요. 재정 지출은 지금 국가의 채무가 위험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행자께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Q3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출구 전략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만큼 돈을 많이 뿌리면 돈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뿌리는 건 아닙니다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뿌리면
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플레 기대 심리를 폭발시키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유동성을 회수해야 된다 하는 출구 전략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것도 자, Q3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는 다른 한편은 요동치는 것은 출구 전략 얘기해서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지금 국채에 거품이 껴 있는데 거품이 폭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요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복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경착륙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복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티핑 포인트가 많다는 것이 좀 문제일 텐데, 어떤 내재되어 있는 변수들이 또 있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일종의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순간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바뀌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든지 펀더멘탈 이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 이게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글로벌 증시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티핑 포인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재정 절벽 문제. 다행인 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기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어쨌거나 이분도 향후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향방 관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Q3 이렇게 발표 이후에 가장 불거지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는 글로벌 한일 전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공식적으로 들이대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바뀐 사항은 아마 진행자도 외환 전문가지만 아마 이 내용은 모르셨을 겁니다. 네. 이 일본이 경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은 양적완화 정책, 자산 매입 계획이라죠. 이걸 했는데 과거에는 일본에 이렇게 국채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돈을 엔화를 풀어가지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본에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일본에 공개 조작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상 실제로 먹히지 않음에 따라서 자 10조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을 발권력 동원해서 미개 국채라든가 이번엔 미개 국채를 사는 겁니다. 미개 달러를 사는 그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해서 미개 국채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아주 급진적 방식이거든요. 국수주의 방식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모색되는 이런 과정에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사상 최대의 증시 부양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상 최대의 부양책이 나오는 것은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 화들짝 놀라서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위기 부분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프랑스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나온다면 지난번에 독일이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의 핵심국의 실물 경제까지 전이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위기 대책은 머니사이드의 위기 대책은 사실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머니사이드의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책 되는데 여기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받쳐주는 지지대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잇몸 부분이 이렇게 약화가 된다면 아무리 이렇게 돈을 하고 음식물이 들어간다 해도 맛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경제 잇몸 부분에서 가장 단단했다고 생각했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이런 부분의 경제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잇몸 부분이 약화됐을 때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좋은 음식이 들여보십시오. 씹지를 못하는 거요. 그럼 이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 부분도 효과가 의도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이 글로벌 증시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무제한 국채 매입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당일날 주가가 50% 이상 올라가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2300, 2500 바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경제적 측면은 지금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불안 요인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재산은 올라갈 때보다도 떨어질 때 자기 재산을 최소화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좀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경고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알고 있는 그 노티스를 잘 주목해서 나열을 해주시면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또 좋은 효과가 그렇습니다. 나타나지 예방적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야기 뭐 쭉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